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12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 이스라엘 정명 충돌, 수교 후 최악의 위기 직면. 이하원 외교안보 전문기자로서 조선일보에서 4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폄하했다며 적대국에 사용하는 규탄 표현 사용하며 직격. 이는 다시 반박하고 외교부는 수습 착수. 추미애, 송영길 등 여당서 이스라엘 비판 나와. 미국 금융계 언론계의 유태인들 동향 주목해야. 이스라엘 외무부가 적대 국가에 사용해온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은 1962년 수교 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는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넘어서 한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태로워 보입니다. 홀로코스트 언급이 논란의 핵심.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X 공식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unacceptable 강력한 규탄, condemnation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에 대해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작전 중 발생한 것이며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생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긴박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 예외 없는 이스라엘.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극도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집단 정체성과 기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외교적으로는 사실상 금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를 전시 상황에서의 비인권적 행위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문제도 받아들이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홀로코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며 이번 발언은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는 용어가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물밑 조율 대신 공개 충돌 선택. 외교부 홀로코스트 고통건강 사태 진화 시도. 전쟁 국면 속 타이밍 리스크, 대미 관계까지 변수. 외교 전문가들은 민감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은 단순한 인권 문제 제기를 넘어 전쟁 당사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권 진보 진영 정당한 인권 문제 제기, 정치 쟁점화 조짐. SNS 외교의 한계, 검증 없는 발신이 리스크 키워.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외교적 파장이 큰 사안을 개인 메시지처럼 처리할 경우 의도와 다른 해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한다더니 왜 갑자기 가치 외교를 하느냐고도 묻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서는 완전히 입을 닫으면서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국제적 의제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는 자세로 나섰다면 일관성, 보편성, 그리고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신대 윤평중 명예교수도 일국의 최고 통치자는 평지풍파로 문제를 키우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민생과 나라의 중대 과제들을 실용적으로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자리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배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발단이 됐다. 헤이신지 코리아 리포트 4월 11일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무슨 말이냐면 전날 이스라엘 정부가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맞받아친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대통령의 10일 엑스포스트에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2024년 가자지구에서 촬영된 영상을 꺼내며 끊임없는 반인권적 국제적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새겨야 하는데 실망스럽다고 중동 사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대통령의 10일 SNS 게시물에 대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고 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영상에 대해 2024년의 일을 현재 일처럼 왜곡해 제시했다며 해당 내용은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를 확산해온 계정에서 유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SNS를 통해 이스라엘 외무부에 반박글을 올린 뒤 내가 힘들면 남들도 그만큼 고통스럽다며 내 필요 때문에 누가 고통받는다면 미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이스라엘을 이게 궁인가요? 밝혔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공연히 대립하는 것도 드물다. 양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공통점은 많다. 지정학적으로는 양국 모두 건국 이래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 속에서 생존해 왔다는 점에서 안보 방위를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천연자원 부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 아래에서 인재와 기술로 성장과 번영을 이룬 나라이기도 하다. 양국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무기개발, 대북제재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석유와 달러 확보를 위해 한국이 아랍권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고 1978년에는 이스라엘이 대사관을 철수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도 이스라엘은 터키와 함께 중동에서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나라지만 최근 한국은 민주화 흐름과 국익 우선 입장에서 이스라엘 일변도의 거리를 두는 장면도 볼 수 있다. 과거 이스라엘 대통령이나 총리가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아랍 국가들에 대한 배려로 수교 이후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대통령의 답방이 없는 것을 언급하며 은근히 불만을 표시했다. 이재명의 가짜뉴스 반란행위 발언부터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도 가짜뉴스 퍼라드는 행위까지 반니 스탠스이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반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명. 요게 그 명나라 명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시조선 이재명이도 이시죠. 걔네들이 침명했던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사대하니까 이름도 명자를 붙인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반명하겠습니다. 친내인데 이거 네타냐후인데 친유라고 할까요? 어쨌든 반명 친내, 반미친내 이렇게도 입을 말을 장난이 되겠네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그 방송을 하면서 어떤 그 노선은 확실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반면 국가 채무 1300조 돌파, GDP 대비 비율 급등 경고등, 헤럴드 경제 4월 12일, 작년 채무 129조 증가 역대 최대 채무 비율 49% 3포인트 상승. 중동발 성장 둔화 겹치면 상승 가속, 연평균 120조 증가 전망. IMF 2030년 64% 경고, 신용등급 역량 우려까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급등했다. 2024년 46%였던 비율은 2025년 49%로 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됐던 2020년 5.7%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특히 국가 채무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세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증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도 증가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 나이 때 그 경제기획처에 일했던 그 엘리트들은 동창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배운 것은 재정 수지는 항상 수지를 낮춰야 된다는 기조 스탠스를 박정희 정권 때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미국도 부채를 그렇게 많이 갖고 버티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어디 있겠노? 요렇게 해가지고 적자 재정 쪽으로 계속해서 늘리고 국가 그 지출 계획을 늘리고 있는데 왜냐? 정권을 잡으려고 참 우려가 됩니다. 성장 둔화는 채무 비율 상승을 더욱 자극한다. 국가 채무 비율은 분모인 GDP 증가율이 낮아질수록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IMF는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D2가 2030년 GDP 대비 6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6개월 전 전망보다 5.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기업으로 치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를 넘기면 경영권을 빼앗기듯이 50%를 넘기면 정권 교체법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지금 민주당 애들은 그 법 만드는 만능주의죠. 법 만능주의인데 좀 야당 쪽에서 50% 넘기면은 그 의무적으로 일본에서 국회 해산하듯이 국회부터 해산하고 다시 뽑는다. 국가 재정을 그 튼튼히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다시 한다. 이런 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이 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이 국채가 부채 비율이 많은 것은 그게 달러 그 패권 말하자면은 그 이 기초 화폐라고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한국 원화는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독점 미국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취약한 휴전 속에서 이란으로의 무기 선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이게 견제성 뉴스 같기도 합니다. 나타샤 버트론도 헤일리 브루츠키 제커리 코엔 3명의 기자가 CNN이 원래가 좀 좌파적인 건데 4월 11일 최근 정보평가에 정통한 3사람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정보평가네요. 중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란에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중국이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을 중단시킨 취약한 휴전 협정을 중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도발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다음 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또한 이란이 휴전을 주요 외국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특정 무기체제를 보충할 기회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소식통 중 2명은 CNN에 중국이 실제 출처를 숨기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배송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분쟁 당사자에게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문제의 정보는 사실이 아니더라고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주요 국가로서 중국은 국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악의적으로 인맥을 끌어들여 선정적인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라고 성명을 냈답니다. 이것은 중국의 그 중국 국기하고 이란
국기가 나풀거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서 강해진 일본의 미국의 부탁. 대미 추종을 선택한 것은 일본 국민이다. 다카이치 사나에와 다나카 가쿠에의 차이. 길다란 제목으로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026년 4월 8일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정전에 합의한 한편 원유 시장은 지극히 평정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와 비교해 비축과 공급처 확보에서 진보했기 때문일까? 제1차 오일 쇼크에 대응한 다나카 가쿠에의 총리,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이런 비굴한 종속적 국가를 다시 만든 것이 73년 석유 파동이었다는 점이다. 다나카는 직결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다나카란 말이 평민 출신이라는 얘기네요. 전종, 밭에서 온 사람이다 하니까 록히드 사건에 의해 실각해 전 수장으로서 체포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까지 하고 다시 일본의 전후 굴종적 태도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록히드 사건, 다나카 가쿠에이가 제거가 되면서 야나기다 부니오의 늑대가 찾아오는 날, 이런 제목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치는 소년 얘기죠. 늑대가 왔다 했는데 정작 모르는 비유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극도로 조용하다. 비축량이 크다는 것에 하나에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초역 자본론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광범과 자원 다극화 외교에 대해서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 외교가 가져온 것, 석유 파동이 일본 정부에 초래한 것은 석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미국 종속 국가인 일본이 미국의 반기를 들면 그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나카 가쿠에이가 여러 그 다방면으로 그 석유 확보를 위해서 독자적인 외교를 했는데 이게 미국과 삐걱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핵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그 의무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권 없는 상태 국민이 택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이 원하는 거다. 지금의 일본은 미국의 종속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후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81년간 피점령 국가로서의 전후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자신이라는 것이다. 미토바 아키호라고 가나가와 대학 명예교수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극우 세력인 극우 엘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도 왜 굴종적이냐, 가서 무슨 미인계 쓰느냐,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미국산 세일석유와 가스를 사면 해결될 것을 뭔 주권까지 들먹거리며 반미를 부추기는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엔화 약세도 주춤한 일본 수출, 인구 절반 이탈리아에 밀려 수출액 세계 7위로 추락, 멈추지 않은 일본의 조락의 구조적 문제를 오마에 겐니치가 풀어나. 오마에 겐니치라고 저도 한 젊어서부터 일본 경영 컨설턴트로 그 맥켄지 그룹, 미국의 맥켄지 그룹에 근무했던 유명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플러스로 꼽혀왔지만 지난해 하반기 수출액을 보면 일본은 이탈리아, 한국에도 밀려 세계 5위에서 7위로 추락했다. 엔저가 계속되는데도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물가가 계속되어 엔의 가치도 오르지 않는 악순환. 엔화가 가장 강했던 1995년에 비하면 구매력은 3분의 1, 즉 같은 금액의 엔화로는 30년 전에 3분의 1밖에 해외 상품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수입품은 점점 비싸지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한층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일본은행은 중동 사태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고물가가 계속돼 엔화 가치도 오르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른바 음의 스파이럴이다. OECD 통계에서는 이탈리아가 3,766억 달러로 5위, 한국이 3,711억 달러로 6위, 일본이 3,705달러로 7위였다. 일본과 우리나라 차이는 6억 달러뿐이 안 되네요. 이탈리아 지방은 반로마로 헐황. 몇 번이나 쓴 것이지만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연 1603년부터 423년이나 중앙집권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정부의 실책과 실책으로 잃어버린 30년이 되면서 몰락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탈리아의 수출이 호조인 것은 지방에 약 1,500개의 작은 엔진이 있기 때문이다. 고유의 빼어난 산업으로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동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사원마다 1,000억 엔 규모에 이른다. 그 특징은 코문의 기초자치제나 상공회의소 같은 조직이 스스로 특산품, 명상품의 원재료와 제조 프로세스의 품질을 관리해 세계에 직매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이탈리아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국가는 세금만 챙기는 방해물일 뿐이라는 발상이 있고 근본적으로 로마의 중앙정부에 반항하고 있다. 사바에의 안경테를 사용해 세계의 인류 브랜드 상품을 독점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태생의 에시롤 록스 오티카라고 하는 회사다. 그래서 결국 일본 지방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장들이 부지런히 도쿄 참배를 해서 나가타초 가스미가 새끼의 진정에 보조금을 흘림을 간청할 뿐이다. 나가타초 가스미 새끼가 요게 그 일본 행정부 들어있는 주소지 이름인 거죠. 나라가 이끼면 지방도 이끼는 조직 운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정당도 정치인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저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그 대립관계에서 글쎄 개인적으로 한국은 중앙집권 체제라야 수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위산업이 또 특히 그렇고요. 국가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긴 같은 거는 옛날부터라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그 무역선이 직접 그 완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다 그 수출입 처리 그냥 소리상 다 하고 뭐 중앙정부 낄 시간도 없이 김 같은 거 미역 같은 거는 그렇게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항공무역성도 직접 자기네가 무역선 안 오고 한국 조그만 무역선이 통통통통 가가지고 일본에 수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대로 밀수도 많이 했다 하는 얘기도 좀 옛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여수가 우리나라 밀수의 아주 보고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 해군이 전자레일건 실험 재개. 한 번쯤 동결됐던 차세대 기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 우주통로 우주계 유튜버 4월 11일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무기의 부적. 가장 큰 벽은 전력과 내구성. 미래 무기는 현실이 될까. 이번 시험은 레일건 자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초음속 기술의 연구와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속으로 물체를 낼 수 있는 레일건은 극초음속 무기의 시험 장치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재평가되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게 총알이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이 미래 영화에는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게 초음속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눈꺼풀 사이에 참 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공포의 무기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실험이 2025년 2월 뉴멕시코주의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에서 3일간 진행됐다는 것을 소급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일건은 방위 장비청이 개발하는 레일건, 일본도 요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레일건은 과거 미래의 무기로 기대를 받으면서도 실용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군사 요구로 인해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해상 레일건의 실사를 성공하는 등 각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는 국제적인 기술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자력으로 총알을 쏘는 레일건, 당신은 이 기술이 전쟁의 본연의 자세를 크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용화되는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꼭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버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 이 레일건이 그 엄폐물이 있더라도 그 순늘더라도 쳐면은 그 엄폐물을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무서움이 있는 무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무서운 미래가 느껴집니다. 문정 정부 때보다 더하다. 세금 싹싹 긁어모으는 이 정부. 종부세 감세 없앤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폐지법은 감론을박. 김보연 조선비즈 4월 12일. 종부세 불로소득 환수 조세 형평 기능 상실. 국회에서 법령 공정비율 폐지 법안 발의. 현재 공시가 60%만 세금 매겨. 문대는 95%. 조세 부담률 적정 유지 기능 고려안에 지적. 12일 국회에 따르면 윤정호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의원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이주희 의원 외에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제한 이유가 종부세는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정비율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사실상의 감세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종부세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적혀 있다. 1가구 1주택도 불로소득에 들어가나요?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9억 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을 뺀 후, 그러니까 3억 원 차이가 있네요. 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구간별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현행 주택종합부동산세 계산식 주택 공시가격 빼기 기본공제 만약 12억 원이 한다면은 곱하기 공정시장 가격비율 곱하기 세율 그리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해준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95%까지 올라갔었는데 문정부 때 윤 정부 들어서 60%까지 낮췄었다. 이거를 그냥 100%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눈여기 까무로요. 눈에 띄어가지고 가족, 친구, 음식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 90살 현자의 깨달음. 김지수 인터뷰어 작가가 조선비지에서 4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아흔의 말.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의 마지막 충언. 기술과 실업의 답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 고용뿐. 일자리 줄어들지만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마지막 쿼터 좋았던 시간만 떠올라. 진실을 드러내면 내고 살면 해방감 느낄 것. 일반 보편적인 견해고 좀 진리인 말같이 느껴지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 폭발과 마지막 쿼터 75세에서 100세 제가 아직 마지막 쿼터는 조금 있어야 됩니다. 지적 폭발과 인격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어른과 대화할 행운을 얻었다고 하면서 찰스 핸디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도 그 소제목에서 얘기했듯이
기술과 실업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 고용뿐이니 일찍부터 차분하게 포트폴리오 라이프를 살라고 권유했다. 해가지고 말년에 찰스 핸디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저도 옛날에 이분의 책을 사서 읽은 것 같은데 해서 제 뒤에 있는 그 책장에서 보니까 이런 책을 이게 2000년 전인가? 2000년에 이런 거가 있었네요. Understanding Organization. 이게 원제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최고의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로 됐는데 좀 자극을 받아서 이게 거의 제가 한 17년 전인가 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호기심을 느끼게 되네요. 조직에 대한 이해라고 보면 되겠죠. 개정 4판이 번역본입니다. 자, 신보수주의 템플릿 자료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